안녕하세요. 지금 진행 중인 특별검사 수사. 여기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뭐랄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아, 네네, 그 문제요. 네. 이게 구속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사건 진실 규명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인들까지 마치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입을 딱 닫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문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법 질서에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건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그 무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면에는 좀 더 큰 질문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왜 유독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이 이렇게까지 두드러지는가 하는 점이죠. 혹시 이게 뭐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어떤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지, 뭐랄까 일종의 선례 효과 같은 거 말입니다. 아, 선례였까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흐름이 과연 이 특검 수사의 실효성, 아니 법 집행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사건 브리핑을 넘어서서 이 현상이 가진 함의를 좀 더 깊게 봐야 할 시점인 거죠. 맞습니다. 그 함의를 제대로 알려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네, 그렇죠. 재구속된 이후에 특검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도 외환의혹 관련 조사가 잡혀 있었는데 이때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 또 불출석. 네. 근데 이게 보통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에 못 나가면 뭐 서면으로 사유서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유 설명도 없이 그냥 구두로 안 나간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점이 좀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좀 특이하죠. 예전에 그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그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 보였던 그 강경한 태도가 여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관련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제구인이라는 게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때 쓰는 거의 최후의 수단 중 하나인데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통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니까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 그 보석 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살짝 바꾼 점. 이걸 두고 혹시 재판부에 내가 수사에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인상을 주냐는 좀 계산된 행동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하네요.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계속 당뇨망막증 같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이나 방식 때문에 진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조사를 좀 피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뭐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핵심 인물한테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또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건 확실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례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경우도 특검 소환에 불응하니까 특검팀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어요. 물론 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입니다만 진실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위원 사례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권성동 의원도요? 네. 첫 번째 특검 조사는 아예 거부했고 두 번째 조사에는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까요. 하하, 참 나오긴 나왔는데 의미가 없었군요. 그렇죠. 실질적인 조사는 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법조계에서는 좀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또 강제구인 시도에도 사실상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간 듯한 그런 모습. 이게 다른 피해자들에게 나도 좀 버텨볼 만하다 이런 식의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선례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사에 협조해봤자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나 혐의만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 문제든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이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이미 3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제기된 여러 의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혹은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김 여사도 진술 거부군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계속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저혈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당뇨망막증 언급과 상당히 좀 유사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당뇨망막증부터 김건희 여사의 저혈압까지 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은 또 다른 이유를 대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핵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술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김 여사의 경우 곧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관련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여기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건 이런 조사 거부나 비협조적인 태도가 피의자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고인들에게까지 이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전염병처럼 말이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례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전 대표는 그 비상계엄 선포 의혹 관련해서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네,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은 없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 쳐도 그렇죠. 참고인 조사는 피해자와 달라서 본인이 거부하면 사실상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원이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한 그 증인 신문 절차에도 불출석했어요. 법원의 소환은 참고인 조사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있는데도 말이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른 경로로 밝혔다. 이게 한 전 대표의 입장이긴 한데 특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 중대한 사건 당시에 집권 여당 대표였으니까 그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직접 듣고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증인신문까지 불응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한 전 대표의 이런 행동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치적으로 소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걸 극도로 경계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분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서 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환장 수령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좀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어떤 고도의 법 기술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장원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김정원 목사까지요? 네, 특검이 3차례나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 목사는 사건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핵심 인물들과 통화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태거든요.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군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인데도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아마도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좀 우려했기 때문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오히려 김 목사 측에서 특검을 향해 망신주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이건 상황의 심각성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구속된 피의자들의 조사 거부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핵심 참고인들의 비협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정말 단순히 개별 사건 몇 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어쩌면 일부 고위층이나 권력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표준 대응 매뉴얼 혹은 플레이북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북이요? 네. 버티면 된다. 조사에 불응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이런 인식이 만약 확산된다면 이건 단순히 특정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치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인물들이 오히려 법 절차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거나 이용해서 수사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이라든지 수사 거부 사례처럼 이런 행태는 단순히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에 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힘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파급 효과가 크죠. 네, 결국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나 교도관이 직접 가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물리적 저항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럼 참고인의 경우는 좀 다른가요?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니까 강제 구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기본적으로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참고인이 계속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혹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때는 특검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요? 네, 이건 법원이 직접 증인을 소환해서 신문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심하면 감치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석했던 게 바로 이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였던 거죠.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 유력 정치인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법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파장이나 여론의 부담 같은 것들이죠. 네, 그렇죠. 법원 역시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감치 같은 아주 강한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과태료 부과 같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조치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좀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법을 악용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특검과 법원이 얼마나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배처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여기서 밀리면 정말 법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원칙, 이것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네. 시간이 걸리고 또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검과 법원의 의지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조사 거부 및 비협조 행태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건강 문제 등을 내세우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이런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참고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특정 유력 인사의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선례 효과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결국 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때 법 집행의 정점에 있었거나 혹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법 절차를 방패 삼아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려는 듯한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국가의 수사 권위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이처럼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또 그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그런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